네, 반갑고요. 자, 제목을 제가 이제 소규모 부지 개발로 건축을 모르는 나도 건물 주대기. 그만큼 이제 개별 건축에 대해서 소규모 부지라는 거는 주로 이제 7, 80평대 미만짜리들. 한 20평에도 저는 충분히 건물 이렇게 뭐 한 3층 정도 지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땅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평당가가 좀 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안 쳐다보고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좀 이제 작은 땅에서부터 점점 키워나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 목적도 주거용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용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상업용, 그 다음에 뭐 공장 이런 식으로 산업용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시간 준비했고요. 제목은 첫째 시간에 이제 건축을 알면 땅이 보인다. 두 번째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건축 개발 기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30분 간단 가설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그 첫 시간 건축을 알면 땅이 보인다. 요거는 이제 부제로 제가 신축 부지를 잘 고르는 방법. 요 화면 조명 조정해 주시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 실패하지 않는 땅 고르기. 그래서 우리가 좀 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모든 땅은 그 종류를 법으로 정한다. 이 키들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즉 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땅을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우리가 그 중개사 공부하시던 우리 대표님들은 다 이거 많이 외우셨죠? 도관농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총 21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겠죠. 예. 어느 정도 그 실무를 하시는 차원에서는 그 21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21가지를 종류를 다 세분을 한 건 뭐예요? 각각의 그 하나의 필지마다 저 21가지 중에 하나의 족보를 정해준 거죠. 그거에 맞춰서 뭘 정해주나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하나 더.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규제를 하죠. 그래서 정확히 3가지고요. 그래서 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각 용도 지역별 허용되는 용도를 정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건축 규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찾아보는 거 볼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크게 법을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쪽에. 그래서 요 맥시멈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맥시멈 부분. 건폐율은 이제 고정적이긴 하지만 맥시멈이. 용적률은 좀 뭐 100에서 150, 100에서 200 이렇게 상한치가 있는데 법 규정을 보시다 보면 법 상한치까지 허용을 해준다. 이제 인센티브 조항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물론 요거는 우리가 조례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조례. 예. 각 시의 조례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도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어떤 필지가 나오면 그 땅의 용도 지역이 뭔지 21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다음 허용되는 용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뭐 빈 땅일 수도 있고 구옥 부지도 있고요. 근데 결국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건물이죠. 건물. 예. 우리가 뭐 농사지을 땅이면은 사실 뭐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다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땅에 뭐 30평대, 40평대, 50평 땅에도 뭐요? 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뭐 관심을 끌게 된 거는 그리고 최근에는 더 관심이 많죠.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몇 개? 1인이 549개? 7개? 그렇게 신문에 났죠. 그만큼 이제 이 이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임대소득이 훨씬 높으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끄니까 결국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목적은 건물. 그러면은 대부분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땅 여기 위치 좋고 뭐 평수도 괜찮고 이 땅 어떠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질문이 뭡니까? 그 땅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 땅에 건물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어요죠. 질문이. 그럼 이제 답을 해줘야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건물이 지어진 땅인데
분명히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뭐 2층이든 반지하에 해서 하든 뭐 단층이든. 근데 다시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니까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을 수 있냐, 즉 건축 허가가 나는 땅이냐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평을 지을 수 있다라고 대답 그것까지 해주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중개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이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겠죠. 그리고 몇 평이나 건축 가능한 규모.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로 건물 규모를 산정하는 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을 더 한다면 원룸 또는 다세대, 뭐 도시형 이런 거 지을 수 있냐, 허용용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례 국계법에 의해서 각 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용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 용도 지역의 땅에는 못 짓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소개하면 이거 좀 낭패가 될 수 있죠. 허용되는 용도, 그리고 지었을 때 얼마 벌 수 있냐, 즉 수입에 대한 거 또는 분양 또는 나중에 지었을 통매각했을 때 이건 이제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엑셀로다 좀 표를 만드는 거 한번 샘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드냐, 짓는 비용. 결국은 이게 뭐야, 수익률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 이 뒤에 부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질문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허가 받을 수 있는 땅이냐, 그리고 그럼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낼 수 있고요. 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최고의 수익을 똑같이, 땅값이 요즘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사더라도 내가 건물을 더 한 층이라도 더, 뭐 세 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허가 나는 땅이냐 이거. 예. 절대 필수 조건은 결국 도로겠죠. 도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그 도로법 뭐 이런 거에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여야만이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차하고 사람이 다 다녀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다녀도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너비는 4m, 폭이 4m여야 된다는 거죠.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뭐 도로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등등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지만 그 중에 사람하고 차하고 다니는 둘 다 다닐 수 있는 도로, 너비는 4m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사람하고 차하고 다 이렇게 통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접도 조건이라고 그러죠. 건축법에서. 그래서 접도 조건은 최소 2m를 접해라 해죠. 건축법에서는 2m를. 자, 그래서 최소한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은 이제 접도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다니는 도로 기본 폭 4m짜리에 최소 2m를 접해라. 접한 그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 그 시작하는데 도로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맹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대부분 눈을 좀 못 감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자제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뭐예요? 가보면은 도로가 있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나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로가 아닌 거죠. 예. 현황상은 도로인데 실제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거 이래. 그래서 이제 도로 부분이 좀 어렵죠. 특히 구도심에서는 도로 부분, 이 도로 관계, 즉 건축 허가가 나는 땅이냐 아니냐만 판단할 줄 알면은 이 건축 개발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신도시는 그걸 몰라도 되죠. 신도시는 다 건축 허가가 나는 땅으로 다 필지 분할을 해서 다 분양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다 허가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좀 취급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에 대한 요 조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요 맹지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 자, 샘플로 여기 보시죠. 여기 밑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앞에 땅이 있고 요 B라는 땅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역자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해서 여기 딱 2m 접했잖아요. 예. 그리고 요 도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하고 차하고 다 다녀야 되고 기본이 4m. 그런 도로에 최소 2m. 그래야지 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구도심지의 땅들 보면 이런 땅 또는 뭐 희한한 모양, 뭐 T자, 디귿자, 별 희한한 모양의 땅들이 다 어떻게든지 이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건물을 80년대, 70년대 지었죠. 뒤에 A 땅은 큰 도로에 뭐 이렇게
고속도로 또는 뭐 순환도로 이렇게. 저기는 사람이 못 다니니까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진입 금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못 오죠. 이 땅은 큰 도로에 면했지만 얘는 맹지.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 접도 조건이라는 걸 꼭 머릿속에 넣고요. 그럼 이제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 이게 무슨 도로인지 파악하는 거. 그러려면 토지 이용 계획 이거 많이들 띄워보시죠. 혹시 몰라서 이거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인터넷에 치시면 루리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거. 이 사이트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번지수하고 이렇게 주소를 치면은 쭉 뜨죠. 이렇게.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저 구청 가서 다 발급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프로그램이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활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번지수 치면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21가지 용도 지역에 나오죠. 아까 4가지 큰 거, 도관 농자 중에 도시 지역 중에 21개 중에 일종 일반 주거, 그리고 여기 소로 3류, 가로 열고 8m 미만, 접함, 예, 조그만 도로에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는 도로. 그래서 요 토지 이용 계획, 즉 요 하단부는 이제 지적도죠. 그리고 이 지적도에 나타나는데 빨간색으로 된 도로는 국계법에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를 설치를 하죠.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도시 기반 시설 도로에 이렇게 접했다. 그래서 접함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이거는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땅이 반듯하죠. 이렇게 큰 도로에 이렇게. 그럼 각각 접한 게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얘는 상업지역.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분홍색으로 중심 상업지역에 대로, 인류, 뭐 중로, 인류 등등 이 대지에 접한 도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도시 기반 시설에 접한 것만 표시가 되고요. 이면 도로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로처럼 생겼는데 얘는 다 검은색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죠. 저렇게 시에서 계획적으로 낸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형성이 된 도로들. 그래서 쟤는 표시가 안 돼요, 여기에.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다 대로변에 면하지 않고 이렇게 뒤 이면 도로로 들어가서 접하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 더 조심할 거는 이제 막다른 도로라는 거. 이게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는 말 그대로 차가 그냥 휙 지나가서 다른 도로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통과도로예요. 차가 들어가서 여기 막혔죠. 그럼 돌아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막다른 도로.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아까 통과도로는 기본 4m 이상 되고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면 건축법상 도로 너 접했네. 허가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골목길 끝이 막힌 거 차가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와야 되면은 요거는 이제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는 중요한 게 전체적인 길이에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여기 통과도로 끝에서 요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 가운데를 그어서 제일 먼 길이를 쟀을 때 요게 이제 35m가 넘어가면 35m부터 이 폭이 얼마가 돼요? 얘가 6m짜리가 돼요. 기본 건축법에서 4m만 얘기했는데 얘가 갑자기 6m짜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막다른 도로의 길이, 요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신 그 지적도 있죠? 지적도에서 어느 게 통과도로고 어디부터 막다른 부분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이제 실전에 적응할 때는 좀 많이들 이렇게 틀리시고 헷갈려 하시는데 시작점하고 전체 길이를 바로 우리가 재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에 지적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그 뭐 무슨 땅이 나왔다, 뭐 건물질, 뭐 좋은 부지다 그러면 일일이 다 가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죠. 토지 이용 계획도 그냥 책상에서 출력해도 되고 또 뭐요? 로드뷰 있죠, 로드뷰. 로드뷰로 거기 앞에 뭐가 있는지 옆에 다 볼 수 있어서 안 가봐도 돼요. 안 가봐도 되는데 매입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잖아요. 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럴 때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출력을 해서 도로 관계를 다 파악을 하고 가자는 거죠. 이게 통과도로가 어디고 혹시 막다른 도로에 접했는지.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35m가 되는 순간 35m 이상이니까 35m부터예요. 34.9까지는 얼마? 3m면 돼. 그러니까 기본 4m보다 얘가 좁게 설정을 해줬어요. 이건
막다른 도로 대부분의 골목길이니까 3m 또는 이 길이가 짧아 10m 미만이면 그럼 더 작아 2m 그래도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근데 단 얘가 길어 35m. 그래서 35m로 설정한 거는 그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가 와서 호수를 쭉 풀면은 얘가 35m가 그 거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차가 요게 3m만 돼도 차가 굳이 안 들어가도 여기 큰 길에서 호수로 연결하면 불을 끌 수 있다. 근데 35m가 넘어가면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2차선 얘기냐 2차선. 도로법에 의하면 한 차선이 3m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m가 이제 거기서 나온 그런 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5m는 넘어가면 반드시 막다른 도로인지를 파악을 하고 길이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자 그러면 도로 폭이 지금 미달이 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4m가 안 되는 경우 또는 뭐 6m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도로에 접한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예.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고 일단 도로 폭이 미달되면 뭐예요? 내 땅이 도로로 내놔야 돼. 그게 건축선 후퇴죠. 그러면서 허가를 받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선생님이 접한 땅이 자, 요 부지다. 만약에 요 부지. 예, 그래서 재봤더니 이게 35m가 넘어. 이게 6m가 안 돼. 그래서 뭐 4m래. 그러면 중심선에서 각각 요 땅 반씩 부담해요. 그래서 1m가 잘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 집도 잘리고 1m. 언제? 건축 행위를 할 때. 내가 신축 허가를 넣을 때. 지금은 멀쩡히 집이 있어요. 반지하 2층짜리 뭐 75년대 건축 허가 받아서 지은 집이 있어. 근데 내가 새로 지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35m 뭐 그래서 도로 폭이 저 규정에서 6m입니다. 허가 받으실래요? 안 받을래요? 내놓으실래요? 안 놓으실래요? 그걸 내 땅을 왜 내나? 이 미친놈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땅 지인 저 평당 뭐 500이든 1000만 원도 이럴 거니까 그걸 내가 왜 내나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로처럼 표시된 것들이 다 그런 형태로 구성된 도로들이에요. 이거 통과도로는 빨간색 아까 도시 기반 시설로 얘는 수용이지 수용 얘기냐. 얘는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냥 도로 빨간 주고 보상해주면서 도로 내고 근데 이면 도로까지는 그 많은 돈을 못 들이고 또 복잡하잖아요. 이미 형성된 관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허가 낼 때 구도심에서는 매물 부지의 절반 이상이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다 이런 막다른 도로에 직간접적으로 접해 있어서 반드시 이 막다른 도로를 파악하고요. 그럼 이 땅은 큰 도로에 면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뒤에 근데 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잘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 골목 맨 끝집은 안 잘려. 안 잘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로 이렇게 넓히면은 끝난 거예요. 여기 안 잘려. 여기 좀 아이러니해요. 자, 다만 또 이제 법이 주차장법이 90년인가에 이제 97년인가? 79년 그때 이제 주차장법이 시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법이 더 붙어요.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법에서는 아까 제가 2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의 또 규제가 더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있자고 시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주차장법이 따라 붙죠. 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땅을 뭐 사든 소개하든 굉장히 큰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의외로 이 막다른 도로 규정에 대해서 모르셔. 그리고 어디가 막다른 도로인지를 모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건축 허가를 듣다 보면은 빠꾸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땅 넓혀 오세요. 도로 부분 넓혀 오시라고 그래요. 주차장법 때문에 그래요. 건축법에서 2m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다 건물 지었는데 얘가 어떻게 현재 2.5m라는 규정이 여기 주차장법에서 나와요. 원래는 3m예요. 3m. 여기 주차장법에서는 도로에 면한 그 땅의 출입 부분, 첫 부분, 거기 접한 부분 아까 2m라고 그랬죠. 얘가 기본이 3m예요. 3m. 출입구에 넣으면은 왜 차하고 사람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3m로 해라. 주차장법에서는. 근데 건축 허가는 뭐예요?
건축 허가는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률에 있는 내용이 다 100% 만족될 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어떠한 법 중에 하나라도 이게 위반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주차장법은 어느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주차장법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차 대수가 한 대라도 나와요. 대수 계산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요? 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제 건축 개발 과정은 좀 이렇게 그 시간이 그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 한 15시간, 좀 더 깊이 하면 한 30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 그거를 제가 엑기스를 딱 모아서 딱 3시간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제 노력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 들어보시면 고생 많이 했구나, 신경 많이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15시간짜리를 이렇게 꽉 눌러서 가져왔어요, 제가. 자, 차가 들어오는 요 너비, 요걸 출입구 너비는 주차장법에서 3m래, 3m. 혹시 얘가 그럼 막다른 도로, 골목길에 면했을 땐, 그럴 땐 2.5m로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은 있어요. 예외 규정은. 근데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뭐예요, 이게? 허가권자지. 허가권자한테 확인을 해라. 기본은 3m인데, 혹시 도로가 아까 본 막다른 도로일 땐 2.5m로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요 예외 규정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출입구 부분이 되고, 차가 그럼 들어오죠. 그럼 요 들어와서 차가 내 땅 안에서 지나다니는 부분을 얘는 차로라고 그래. 차로는 얼마라고 해? 2.5m. 그러니까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주차장법에서는 도로의 면한 부분, 초입 부분을 출입구라고 그래. 걔는 몇 m? 3m. 3m를 접한 땅이 아니면은 이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혹시 골목길에 접했어, 그러면 그때는 2.5m로 완화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출입구는 들어왔어. 근데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대지 안에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지나다니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차로. 아까 여기 공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데는 도로. 출입구는 여기고. 요건 도로예요, 도로. 여기 대지 안에서 차가 지나는 건 차로. 차로의 너비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 규정에 안 맞춰지면 주차 대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 개발이 건축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는 주차장법으로 끝나요. 그만큼 주차장법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력적이야.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면 힘들잖아. 굉장히 고생스럽잖아. 이렇게 깨지는 커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주차장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차가 지나다니는 거, 내 땅 안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형태가 생길 때 그때는 2.5m를 확보를 해라. 요게 안 되면은 주로 차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럴 때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얘기를 안 하지. 선생님 부지가 기존에 2m 접해 있긴 한데 지금 다시 신축을 하시려니까 3m가 필요하니까 옆에 땅을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옆에 땅을 살 수 있어? 옆에 땅은 이미 자기 땅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꽉 채워서 이렇게 건물 지어갖고 그걸 잘라서 못 팔죠. 그걸 잘라서 팔면 일단 분필도 안 내고 그거는 법 위반이잖아. 그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야.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를 해요. 허가를 넣으면. 그래서 건물 짓 때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럼 자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죠. 이거 사례를 10페이지.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번지수를 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시잖아. 근데 여기 축척이란 거 요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크게 아주 작게, 그러니까 넓게도 볼 수 있고 내 땅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걸 많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 대부분의 검토는 요거하고 뭐요? 로드뷰 갖고서 다 하는 거예요. 예, 다 그 자리에서 다 바로바로 판단이 돼요. 출력해서 그리고 스케일자. 스케일자를 갖고 오신 우리 대표님들도 계신데 오늘은 시간상 이거 실습까지는 못하고요. 실습만 하는데도 한 2-3시간 걸려서 오늘은 어떻게 사용하시라고는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사무실 가서 해보시고요. 자, 앞에 요거, 자, 그래서 이제 500분의 1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제
땅 모양 요게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도로 형태나 요걸 보게. 그랬더니 요건 통과도로 저렇게 통과됐잖아요. 빨간 줄로 이건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예요. 자, 요 땅은 지금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죠. 자, 얘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 땅이에요? 아니면 얘는 도로예요? 여기 이렇게 잘려 있죠. 도로죠. 여기 찍혀 있잖아. 몇 번지 도 지목이. 예. 아까 샘플로 봤던 거는 안 잘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림으로 본 거. 얘가 이렇게 안 잘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땅이야, 얘게.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로. 여기가 출입구. 그 너비를 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요 스케일자 갖고서 요걸 프린트를 하면 돼. 출력을 하면 돼. 인쇄 명령이 있잖아요, 얘가. 요 화면이 있으면 인쇄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인쇄 그러면 요렇게 출력이 되죠, 요렇게. 예. 근데 얘가 땅이 작고, 그러니까 요거는 멀리 볼 때, 내 땅 주변에 있는 걸 멀리 볼 때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요거는 600분의 1 정도. 자, 내 땅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얘를 지워. 그리고 200. 숫자가 작아질수록 땅이 점점 커지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 쳐진 땅이, 내가 보는 땅이. 그러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서 여기서 요 자로 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눈금이 다 써 있어요. 100분의 1, 200분의 1, 300, 400, 500, 600분의 1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게 몇 메다인지만 재면은 우리가 쉽게 바로 다 파악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서 재봤더니 길이가 9.6m, 너비가 2.5m. 자, 얘는 통과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죠. 예. 길이가 9.6m야. 그러면 건축법에서 몇 메다 도로 확보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막다른 도로일 때는 2, 3, 6 이렇게 되죠.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2, 3은 6이잖아, 이게. 이게 35m.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나머지는 기본 4m보다 좁아도 되니까. 예, 근데 얘가 문제되니까 35 이상, 35 미만, 얘는 10m 미만. 얘는 10m 미만이니까 2m 이상만 되면 돼요. 근데 재보니까 2.5야. 그러니까 도로로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출입구 2.5m. 돼요, 안 돼요? 원래는 3m죠. 3m. 자, 그러면은 막다른 도로니까 2.5m의 예외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허가가 나는 땅이야, 저게. 그쵸? 그래서 얘는 허가가 날 땅이다. 다만 우리가 구분할 거는 도로인지, 이게 내 땅 내 차로인지, 그거를 구분하고요. 자, 사례 하나 더 보죠. 자, 요게 이제 물건 매물로 나왔어요, 여기. 근데 얘가 지적도를 출력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통과도로죠. 이렇게 쭉 통과도로고, 여기부터 이제 막다른 도로. 그래서 여기 요 막다른 도로 부분이 요 도로예요, 요 도로. 그래서 두 집이 면에서 요 집 매물로 나온 거, 그 옆에 한 집 또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두 집이 면에 있죠. 네, 두 집이 면에 있는 거. 자, 구도심 보면은 땅들이 아주, 얘는 아까 기역자 모양처럼 돼 있고, 얘도 이렇게 하여튼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골목에 면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00분의 1로, 요거는 1200분의 1. 아까 요거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12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넓게 나오죠. 그럼 도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통과도로 맞는지, 그럼 막다른 도로, 골목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재면 되겠네. 자, 그래서 600분의 1 교재 있죠, 요거. 예. 딱 쟀더니 15m예요. 그럼 얘는 몇 m면 돼요? 3m. 그래서 재봤어. 600분의 1 자, 요거 스케일로다가 여기 눈금 표시된 거 600이라고 된 거예요. 예. 참고로 그럼 1200분의 1일 땐 이거 어떻게 재요? 때는 600분의 1로 재고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곱하기 2 하면 돼요. 쟀더니 4m야. 그러면 이 도로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됐어요. 예. 이거 전국에 있는 모든 구도심의 부지는 다 요 순서대로 그냥 이게 자동으로 착착착 이 순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길 재야죠, 요거. 요게 매물로 나왔으니까 요거 쟀더니 3m. 그럼 요거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건데 이거 허가 나는 땅이에요? 안 나는 땅이에요? 나죠. 얘는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거 탁 됐어. 자, 그러면 보는 김에 옆에 땅도 보는 거야. 요거 옆에 집. 얘는 쟀더니 2.2m 나왔어. 그럼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사면서 이 집 사면서 이 집에 대한 이제 아이도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이렇게 일단 이거 사고 찾아뵙고 선생님 땅은 건축 허가가 이리이리해서 안 날 것 같으니까 뭐 저한테 뭐 파시라든가 또는 뭐 같이 개발하자든가 이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가 나오죠. 아니까 이제 근데 이 집주인이 옆에 집주인이 뭐 젊으신 분이고 그럼 괜찮아. 근데 뭐 거의 90다 된 영감님이 그러면 어떻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당해봐서 그래. 이놈이 사기쳐서 내 땅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상대를 봐가면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접 개발도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예요?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발효됐죠. 작년에 2018년 2월에 그 법이 뭐예요? 이런 땅들 건축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필지도 물론 기본적인 거 한 필지를 놓고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땅 이제 몇 평 지을 수 있는지 몇 층에서 잘리는지 수익률이 얼마 나오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땅까지 왜 정부에서 이제 그거 하려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법, 자율주택 또 뭐 있어요? 가로주택. 요즘 신문에서 많이 나잖아요. 가로주택 정비사 뭐 서울에서 이제 뭐 준공 첫 났다 뭐 11개 지금 뭐 허가 받고 있다 막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모든 땅은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거. 자, 막다른 도로. 자, 그럼 부산 거 한번 보자. 제가 작년 초에 부산에서 이렇게 다른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 상대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전에는 뭐 랜드프로에서 콘서트도 많이 했었고 저기 뭐죠? 시민회관인가? 거기서도 한 3, 400명 정도 모셨고 막 그랬거든요. 자, 요거 물건 하나 나왔네요. 어디요? 금정구. 맞죠? 금정구. 자, 지하철 여기 있는데 이렇게 거리도 가까워 보여요. 물건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예로다. 자, 토지 이용 계획 800분의 1로 출력을 했어요. 800분의 1이니까 400분의 1로 재해서 곱하기 2하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뭐요? 접도 조건을 확인해야 되죠. 통과도로인지. 자, 빨간색 도시 기반 시설 도로. 거기에 면했죠. 검은색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예요. 이면 도로들. 그럼 길이를 재야죠. 길이 요게 물건이에요. 근데 요 길이 재니까 22m야. 22m. 요거 앞에 도로는 8m 도로고요. 근데 여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조그만 게 더 있어. 이게 도로인지 내 땅인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여기를 확대를 해야죠. 그래서 항상 도로 부분을 확대를 하고요. 이제 200분의 1. 그랬더니 이게 보이죠? 도내 64-12도. 그럼 결국 뭐예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얘까지지. 그래서 4.7m 다시 재니까 그럼 더해야죠. 아까 22m. 그래도 다행히 26.7. 그러면 폭이 몇 m면 돼요? 3. 됐어요. 그러면 나는 건축법에서 정한 적정한 도로 폭을 가진 도로에 면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쪽이든 3m 이상만 접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면했으니까. 자, 근데 하나 더. 실제 현황이란 게 나오죠. 이제 현황. 로드뷰. 어떻게 해요? 여기 맨 뒷집이야. 여기 맨 뒷집. 어떻게 해요? 차가 진입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차가 못 다니는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할 때는 얘가 폭이 3m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는 돼, 도로는. 근데 우리 아까 시어머니가 누구 있었다고 했어요?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부시고 건물을 지으면 허가는 나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해요. 해줘요. 사람은 다녀야 되니까. 근데 차가 못 다니지. 그럼 주차장법에서 이걸 완화를 해줄까? 주차장 뭐 없어도 돼. 아니에요. 인근 부설 주차장 설치라는 게 있죠. 몇 메다 이내, 직선거리 300. 우리 대표님 실력이 좋으시네요. 직선거리 300 또는 도보로 이렇게 돌아서 600. 그게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원칙은 뭐예요? 어떤 땅이 있으면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이 부지 안에 주차장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거야. 대수만큼을. 아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 해요? 인근에 여기 건너편에 땅 사서 얘 대수만큼 갖췄어.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직선거리 300 또는 삥삥 돌아서 600 이내. 그럼 오케이. 허가를 내주는 거지. 근데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해.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그 주차장 그거 끊으면은 허가를 내준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아니야 그거.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예외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단 뭐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해화동 이러대. 차 없는 거리.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땅들은 어떻게 해? 저기 시에서 여긴 차 없는 거리래. 아예 차가 못 들어오게 해놨어. 이럴 때에 인근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 면당 요거 이걸 면이라고 그래. 얼마 조성 원가가 얼마니까 그 돈을 내면 인정. 이렇게 해주는 아주 그 예외적인 거 지역적으로 특별히 인정해주는 데 아니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다고 좋은 땅이라고 사라고 그래서 야 이게 왜 좋아요? 그랬더니 주차장 안 둬도 된대. 절대 그런 헛소리들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땅을 따로 또 사야 돼. 굳이 내가 여기 이거 부시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땅을 또 사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보죠. 저는 이제 이걸 도로 사냥꾼이라고 그래. 이것도 물건 나온 거야. 의왕시의 오전동에. 자, 지목이 얘가 뭐야? 임야인가 그래요. 임야.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올라가는 초입에 상가들 쭉 있죠. 여기 뭐 오징어, 낙지볶음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세히 요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항상 토지 이용 계획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 여기 도로로 이렇게 빨간 줄이 돼 있죠. 근데 여기 요 땅이야. 얘가 지목이 임이야, 임. 그리고 여기도 돼 있어. 요건 도로 돼 있어. 근데 다 보여. 도로 바깥에 있는 개인 땅인데 낙지집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요게 나온 거야. 신건인데 그냥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단독 응찰했어. 임야고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이게 뭐예요? 다 아주 나쁜 불순한 의도지. 이게 불순한 의도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요 오징어 무교동 낙지집이나 이 집 사람들이 좀 태만한 거고 좀 너무 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요. 저걸 낙찰을 바로 받아요. 100% 넘게 바로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을 보내줘. 여기 낙지집 사장님하고 쭉 제가 선생님들이 밟고 다니는 땅의 주인, 새로운 주인입니다. 밟고 다니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사용료를 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나요? 이거 뭐 정신 나간 녀석 아니야? 한 달 있다가 딱 줄을 거요. 실제 사진이야. 사람들 뭐 했어? 집 앞에다 그냥 이렇게 펜스를 쳐버린다고. 그러면 경찰 부르죠.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 땅 앞에. 근데 그러면 경찰한테 이제 뭐 낙찰받은 거 뭐 다 등기부 뭐 소유주 나 소유주인데 이건 내 땅인데 이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민사하니까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요. 결국은 돈을 가져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는 구에서 도로를 낸 거예요. 근데 보상을 안 해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돈 달라고 주인이 부신 거예요. 못 다니게는 못 막어. 못 다니게는 못 막어 도로를. 자기 땅이라도 근데 방해는 할 수 있어요. 방해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 이렇게 까부시고 실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뉴스. 여기는 뭐야 말뚝도 박잖아 말뚝 경고판. 그리고 사람은 다니라 이거야 다녀. 근데 이거 뭐야 내 땅이니까 자 여기 뭐 주의 토지 통행권 민법에 이거 뭐 걸린다 뭐 이거 교통방해죄 뭐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보면 여기 땅 주인한테 요거 지나다니는 통행자는 손해를 보상하라고 돼 있거든. 보상하라고. 남의 땅 네가 도로로 쓰는 건 좋은데 보상을 하려는 거죠.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붙어도 어떻게 해요? 판결이 다 땅 주인한테 유리한 판결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 관계는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 이게 구도심은 자세히 굉장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출력을 해서 반드시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막다른 도로인지 통과 도로인지 앞에 저렇게 뭐 걸리적거리는 땅들이 있는지 뭐 이상한 거지
그리고 지목이 혹시 도로인데 대자로 찍혀 있으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지목이 도로 찍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라도 대가 찍히면 뭐예요? 100% 남의 땅이야. 개인 땅이에요. 예. 그동안 도로로 쓰고 있지만 남의 땅이니까. 그리고 요거 그냥 예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접도구역, 특히 이제 도로변에 대지 규제, 뭐 완충구역도 있고, 뭐 접도구역, 미간지구 다 뭐 건축선 지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접도구역을 많이 보죠. 예. 요거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이제 도시 외지역인 땅들은 도로에 접했을 때 혹시 이렇게 접도구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의 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알림, 여기부터는 접도구역입니다. 또는 노란 말뚝 찍죠. 이 접도구역은 그래도 뭐 규제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다른 도로변 규제에 비해서 그래도 얘는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다만 신축, 중축, 개축 자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여기 한 5m 이내, 뭐 3m든 4m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접도구역, 여기도 접도구역.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은 보상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거야. 여기 피해서 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짓지 마라. 뭐예요?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거지. 제한하는 거야. 그럼 요 땅은 내가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이게 건폐율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넣어줘. 네 땅. 근데 이게 혹시 완충 녹지가 또 있잖아요. 완충 녹지면 얘는 대지 면적 빠져. 그래서 큰 도로변에는 또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제 예외적인 그런 이 도로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제 도로 얘기는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최소 구도심에서 땅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요걸 좀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의 종류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땅을 봤으니까 지을 건물도 건축법에 정해놨죠. 건물의 용도도 다 정해놨어요. 몇 가지? 네? 맞습니다. 책이라도 한권 드리고 싶네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28개. 여기다 내가 써놨구나. 근데 건축법에는 28개로 크게 정해놨죠. 근데 시행령, 요거예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 대표님들 또는 건물을 지으려는 일반 건축주 또는 건설업을 하시는 뭐 사장님 또는 임직원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폐율 용적률 각 21개 용도 지역별 허용되는 용도는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거는 출력을 해놓는 게 낫고요. 그 중에도 추가로 이거 건축법에서는 얘가 가장 기초예요. 저거 나 다 알아. 다세대 다 가고 그거 뭐 저거를 강의하러 왔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대부분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세가 좀 삐딱하시죠. 그리고 가실 때는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개발의 반이야. 반을 차지해. 이거는 누가 옆구리 찌르면서 이거 뭐예요? 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주택 종류는 세부 용도는 한 433가지인데 그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러면 요거는 출력을 하면 돼요. 아니면 파일로도 수시로 자주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그럼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여기 사진처럼 몇 종류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법조문을 보려면은 요 숫자로 나면 호로 읽고 호, 가나 다로 나면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가목.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건축법,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벌금 내면 도로교통법인가 그거에 위반되잖아요. 그거 법조문 찾아서 확인해 볼래도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은 허가가 된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1호 단독주택의 가목. 특이한 건 호 이름하고 목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호 단독주택은 뭐예요? 소유의 개념을 정의한 거야. 뒤에 나오는 2호 공동주택 여기 얘하고 대비되는 뭐야? 주인이 하나라는 거죠.
등기 한 번 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가구. 세대 수는 다세대처럼 많은데 주인은 하나, 등기 한 번 치죠. 그런 소유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1호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네 종류예요. 가나, 다, 라목. 공간까지 해서 네 종류는 뭐야? 암만 세대가 많아도 주인은 건물 하나다 이거지. 근데 여기 공동주택 2호로 넘으면 얘도 가목, 아파트부터 해서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기는 뭐야? 다 구분 등기해야 되는 거지. 구분 등기. 뭐 세대별로 소유의 개념이 되고 얘는 건물의 종류야금 요거는 가목, 단독은 밑에 다중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전국 광역시는 다 강의를 했어요. 전국의 광역시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이제 서울, 그다음에 뭐 전, 진주 뭐 등등도 했는데 부산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부산은 다중주택 별로요. 그 이유는 이제 각 용도 지역별 아까 21가지 땅 종류 중에 허용되는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다중주택이 인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별로야. 다른 걸 허용해 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법 원조문을 좀 보셔야 돼. 법 중요한 원조문 어디 보세요. 뭐 당연히 건폐율용 종류 허용도도 기본이고요. 그래서 종류는 단독주택은 4개, 공동주택도 4개, 그쵸?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껍질을 까고 들어가면 이제 모르는 게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단독주택은 별 얘기가 없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대문 열고 들어가면 집 하나,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요.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베스트 상품이에요. 저게 베스트셀러예요. 자기 돈 3억, 5억에 월 200에서 300 나오는 수익률 6%짜리 매매가 15억 뭐 막 이래. 통매로. 왜? 얘는 단독주택이니까 주인 하나. 베스트 상품이에요 이게. 대전도 다중주택 굉장히 인기야. 대구는 거의 앉아. 거의 하나도 앉아. 부산도 잘 앉아요. 대신 부산은 오피스텔을 많이 짓지. 왜? 오피스텔을.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을 허용을 안 해주지. 2종 일반 못 지어. 3종 일반 20m 그 도로가 거기에 면회만 해. 부산은. 그래서 이제 지역적 그 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보죠. 근데 실무는 조례부터 보는 거지. 조례 보고 조례 없으면 그때 시행규칙, 시행령 이렇게 역순으로 나가는 거. 다중주택 얘가 옛날에 하숙집을 법제화 시켜준 거예요. 하숙집.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방 안에서 밥을 해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핸디캡이죠. 그런 건데 건축 설계에서 풀어준대. 그는 충분히 풀어주면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욕실은 합법이에요. 취사시설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단속 나와서 볼 때 싱크대, 가스 그 2개를 보죠. 2개. 예. 한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곱하기 0.3 하면 99, 100평. 다중주택으로 맥시멈 지을 수 있는 건 100이에요. 100. 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2017년부터 요게 개자가 들어갔어요. 그 전에 지어진 다중주택은 다 뭐요? 다 무조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서 1, 2, 3층이야. 근데 다가구는 어떻게 져요? 5, 6층짜리도 짓잖아 이렇게. 근생. 다가구. 3개. 얘는 3층. 그래서 16년 말까지 얘는 3층으로 돼 있어. 3층으로. 그래서 얘는 근생하고의 복합 개발을 못했지. 얘는 못했어. 그냥 이거 층수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밑으로 파고 들어갔지. 밑으로 이렇게 경사지 땅에서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얘는 층수에 안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하는 거야. 그 대신 층수를 늘리면 땅이 40평대에만 사면 돼. 딱. 상계층만 지면 54평인가? 딱. 그거 사야 돼. 그 이상 사면 쓸데없이 더 사는 거예요. 왜? 면적 제한 어떻게? 얘는 100평 이렇게 돼 있죠. 다가구는 주택 요거 몇 평이야? 얘는 660으로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세 번째 다가구.
3계층에 그러니까 복합 개발되는 거예요. 밑에 근생이고 뭐고. 자, 주거 용도가 메인 포커스지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 개발해야 돼요. 근생이든 뭐든 뭐 오피스텔이든 이걸 섞을 줄 알아야 돼 이제. 예. 우리가 1, 2, 3층짜리 지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 개발은 5층, 7층, 8층짜리 지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도 그러려면 뭐야? 복합 개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용도 구분이나 이게 응용력까지 생겨야 되니까 단순 지식이 아니고 이걸 막 응용해가지고 예, 복합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답이 나와요. 그래야지만이 수익률 높은 건물이 나온다고. 똑같은 평수에도 복합 개발하려면 용도가 우선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복합 개발. 이게 중요해. 이게 복합 개발. 예. 되고 안 되고. 같이 허용되는 용도, 안 되는 용도. 같이 했을 때 주차 대수가 많이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해? 1층에 근생을 넣고 싶은데 1층이 모르나가 주차장으로 다 날아가지.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1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왜 줄여? 1층을 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이라도 어떻게 써먹으려고. 자, 다가구는 세대수 제한이 있어요. 얘는 19. 다가구는 호라고 안 읽고 세대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가구라고 읽어요. 우리 건축물 대장이 뒤에 샘플 나올 텐데 맨 위에 보면은 몇 호, 몇 가구, 몇 세대 요게 칸이 있어요. 거기에 몇 호 이러면은 걔는 상가 아니면은 뭐야? 다중주택 아니면 그런 거 이게 호, 오피스텔 이런 거. 근데 얘는 빵호 7가구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얘는 다가구야. 밑에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보실 때 판단이 빠른 거 이게. 그래서 얘는 가구라고 읽어요. 한 세대라고 안 읽어. 그건 약간 좀 무식한 거예요. 이거 다가구인데요. 이거 뭐 19세대예요. 그러면 세대는 공동주택에서 써주는 거예요. 아파트 몇 세대, 연립 몇 세대, 다세대 몇 세대 이렇게. 예. 공간 이거는 공무원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중주택 이제 다가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이 이제 건축법에서 4종류인데 많이들 현업에서 헷갈리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룸형. 우리 상업지역에 20층짜리 이렇게 분양하잖아. 20층. 근데 뭐예요? 반은 오피스텔, 반은 도시형. 그럼 얘는 또 뭐야 이게 뭐 도시형 주택이래, 주택. 근데 건축법에서 찾아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밖에 없잖아. 단독주택은 아닐 거고 저 호부 세대별 분양하니까 좀 공동주택일 때 여기 있죠. 주택법 시행령 뭐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법이 건축법이 아니에요. 특이하게 건물의 용도는 다 무슨 법에 의해서 정해졌겠어요? 건물의 용도는 허가 내주는 용도는 건축법이겠죠. 얘잖아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법제처 사이트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사이트 가서 요 조문을 찾아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자,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당연히 정했겠죠. 건축법에서. 근데 특이하게 주택법에서 건물의 용도를 정해준 게 요 도시형이야.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1인, 2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저렴하게라는 거는 뭐예요? 완화, 인센티브. 결국 뭐예요? 주차 대수 줄여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정부에서 요번에 건축 시장 좀 부양하라고 해서 무슨 건물 좀 많이 짓게 해줘야지. 그 뭐야? 다 주차 대수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 대수를 4분의 1로 줄여주는 거지. 여기 건축법에 있는 이거가 아니고 주택법에 정해놓은 대로 맞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도시형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4종류를 만들었어요. 이게 2009년도에 그래서 원룸형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형. 근데 기숙사형은 없애버렸죠. 1년 만에. 이건 너무 열악하다. 지금 남아있는 건 3종류예요. 그래서 원룸형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용도가 아니야. 이건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있죠.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 중에 하나예요. 요 중에 건축법에서는 내가 똑같은 건물을 놓고서
방의 구조가 원룸 구조면은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따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그냥 주는 거야. 얘가 원래 아파트 아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중에 하나야 이게 건축법상. 예.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법상 뭐에 얘가 가로 열고 원룸형 또는 단지형 뭐 이렇게 별도로 같이 찍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법이 달라서 그런 거 이게. 법이 달라서 그게 좀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자, 아파트는 무조건 5층 이상인 거, 연립은 4층 이하, 다세대도 4층 이하. 그럼 차이는 연립 다세대 차이는 옆으로 뚱뚱한 거 200평 넘어가면 연립, 200평 안 되면 다세대. 200평 이하. 다가구랑 똑같은데 다가구는 아까 3계층, 얘는 4계층. 그래서 내가 주택 4계층으로 짓고 싶으면 다가구로 허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세대로 받아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기숙자는 이제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복합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근생도 들어가죠. 1종 근생 아주 필수적인 거. 2종 근생은 좀 자세히 제가 이렇게 별도로 18페이지.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거 시간에 맞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2종 근생은 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쭉 했어요. 이거 상가 용도로 쓰는 거야. 공연장, 종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500이야. 면적 제한이 500. 500이 넘어가면 뭐예요? 용도가 이제 상향이 되죠. 4호가 아니고 뒤에 5호, 6호를 이렇게 뒤에 나오는 쭉 29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29가지. 글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요 2종 근생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500이야, 500. 중간에 1000짜리도 있긴 있어요. 뭐 자동차용 없어. 얘는 차 전시해야 되니까 좀 크게 해준 거고. 면적 제한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보려는 거는 다 이건 상업 용도니까 이건 이제 밑에 1층이든 2층이든 섞으면 돼. 근데 여기서 주택이 아닌데도 주거 용도로 합법적인 게 나오죠. 자, 금융업소.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뭐. 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얘가 몇 호예요? 제 4호는 2종 근생이죠. 4호 거목에 의한 거는 허용이 된다. 이러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거목, 다중생활, 가로 열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고시원업. 이게 뭐예요? 고시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종 근생. 합법적인 거예요. 얘는 주택이 아니고 얘는 뭐야? 근생이야, 근생. 그냥 음식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책 파는 가게나 똑같은 거야. 2종 근생. 다만 얘는 이제 요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로 또 규제를 받아요. 왜? 소방 때문에 소방. 얘는 지금 고시원은 건축법에 없어요. 고시원은 없어. 다중생활시설이야. 근데 자꾸 불나서 막 그냥 뭐 종로 어디에 불나가지고 여러 번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막 그건 다 옛날 고시원. 고시원이 법제화된 건 언제요? 요때 2009년도에 요때 뭐로? 준주택으로. 요건 도시형 생활주택 플러스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촬영상 준주택. 그래서 네 종류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네 종류를 딱 넣어줬어요. 준주택. 근데 별로 실익은 없어. 어쨌든 그냥 주택으로 얘를 완전한 주택은 아니지만 앞서 보신 다가구 다세대 등의 완벽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용도로 합법이 합법. 단점은 근데 뭐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다중주택 몰아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않을 것. 요게 붙은 거야. 그래서 요것도 구분해야 돼. 주거 용도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지만 공동 취사시설 써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이제 다중하고 법에서. 그러면서 뭘 완화를 해주냐면 주차 대수를 반으로 깎아주는 거야 이게. 주택으로 하면 2배 돼. 1층이 다 날라가. 근데 다중이나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으로 하면 1층이 살아. 이런 이제 그 용도 선정 개발할 때 용도 선정의 컨셉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공동주방 500 미만이래. 500 미만. 그래서 고시원이라는 얘기는 옛날 그 무허가 용도였어 다 그거. 근데 요즘은 다중생활시설에서 허가받는 거는 더 좋아요. 오피스텔보다 더 시설이 좋아. 왜? 소방 방마다 다 있어야 돼. 이거 스프링클러, 감지기, 소화기 다 있어야 돼요. 뭐 허가가 안 나요.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 시설도 좋고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은 관리비가 오피스텔은 기본이 10만 원 아니야. 10에서 15만 원. 얘는 2, 3만 원이잖아. 그래서 경쟁력이 있죠. 얘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에요. 앞으로의 궁극적인 방향은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갈 거예요. 도심지 내에 우리 청년주택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들, 큰 건물들 장사 안 되는 거 저거 주거용도로 개발하겠다. 근데 건축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게 얘야, 얘 아니면 다른 거. 그래서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 이게 굉장히 옛날 고시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고급 시설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면적 제한 500 넘어가면은 네, 정확히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지는 용도 숙박시설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요? 안 나지. 그게 뭐예요? 아까 21가지 용도 지역 중마다 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준주거에서는 나는지, 그거는 준주거 지역에서는 준주거 지역 땅이 났어. 그러면 숙박시 얘가 면적이 500이 넘어가면 자 그래서 특이한 점은 얘는 고시원 업이니까 뭐야? 반드시 준공 날 때 책상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방이야 여기는. 이게 책상값이 더 들어가요. 제 15호 숙박시설 중 다목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뭐요? 다중생활. 2종 근생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얘가 1로 넘어온 거지. 뒤로 다. 예. 그래서 자, 또 말씀드리지만요. 이 건축물의 이 용도 구분은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큰 아우터레인만 주로 주거 용도만 이렇게 쭉 흩어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한 응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건축 개발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서 맨날 머리를 싸매고서 뭐로 할까 뭘 할까 막 주차대수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근데 여기는 준주거라 되네 안 되네 하고요. 자 그래서 주거 용도가 하나 여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 중에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이건 다 잘 아시니까. 자 15호 숙박시설에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합법이야. 그리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2013년도에 새로 만들어준 게 있어요. 2013년 이전에는 일반 숙박밖에 없어요. 감옥에. 근데 뭐가 생겨서? 생활 숙박. 제가 똑같은 상업지역이야. 쟤는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상업지역에서 지어야겠죠. 에? 또는 조례를 보면 일부 준주거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지. 생숙하고 저걸 줄여서 생숙이라고 그래. 현업에서. 또는 생박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우리 대표님 사무실로 찾아와서 여기 생숙할 땅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 생쑥 쑥농사 지을 땅 생박 땅 찾아주세요. 박농사 제가 만든 유머예요. 아재 개그 하고 있어요 지금 끝날 때. 오피스텔하고 생활 숙박시설하고 만약에 200세대 동시에 분양을 때린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시설적으로 오피스텔은 가버려. 얘가 100% 이겨. 오피스텔 발코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 편법인 거야. 보일러실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나가서 발코니 만들고 보일러실 발코니 불어예요. 그거 허가내주는 저기 담당 공무원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게 유난히 그냥 문 딱 열고 바로 보일러실이면 그게 인정이 되는데 이만큼 쭉 빼 발코니처럼. 그리고 이거 보일러실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런 편법 아니면은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오피스텔은 단점이 뭐예요? 춥잖아. 얘는 발코니가 없어서 그냥 외벽 창이 바로 붙어 있잖아. 그럼 생활 숙박시설 얘는 구조가 똑같아. 근데 발코니가 얘는 허용이 돼요. 얘는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 얘가 100% 이기지. 제 강의를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그 인천하고 천안에서 오피스텔 분양 사업하는 시행사 사장님이 있어. 갑자기 이 강의 이 부분 딱 듣다가 얼굴이 시퍼래져. 인천에서 지금 200세대 분양하고 있는데 설계사무소가 자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상업지역에 되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저게 경쟁력이 있잖아요.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자, 요 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한번 그 건축법 시행의 별표 1을 출력을 하셔서 여기 동그라미 여기 얘가 이렇게 줄거놨죠. 이게 OX를 한번 넣어보세요. 원룸형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얘는 1.5룸도 가능해요. 이거 하나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욕실 취사 요거에 대해서 하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건물 용도, 주거 용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요 내용만 아시면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예, 요 표는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준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룸형, 가구형 요걸 판단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 용도를 결정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